우주는 팽창하고 있습니다. 138억 년 전 빅뱅으로 우주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껏 이어지고 있는 우주의 현실이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주가 얼마나 빠르게 어떻게 팽창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죠. 더 정확히 말하면 우주를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문제는 더 복잡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천문학자들은 우주가 70억 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팽창이 빨라지기 시작했다고 추정합니다. 이러한 우주의 가속 팽창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주 전역에 암흑에너지라는 미지 에너지가 가득 채워져 있다고 추정했죠. 물론 아직 그 누구도 암흑에너지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대부분의 천문학자들이 지난 20년간 모두 동의하고 있는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태초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암흑에너지의 밀도가 항상 일정했다는 거죠. 우주가 팽창하고 부피가 늘어나면서 밀도가 빠르게 줄어드는 암흑물질과 빛과 달리 암흑에너지는 항상 고른 밀도를 유지했을 거라 추정합니다. 마치 부피가 늘어나면 그만큼 암흑에너지의 총량이 늘어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야만 점점 더 빨라지기만 하는 우주의 가속 팽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젠 그 믿음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암흑에너지는 시간이 흘러오면서 점차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한때 강하게 팽창의 가속 페달을 밟고 있던 우주가 서서히 페달에서 발을 떼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여전히 가속 페달을 밟고 있기는 하지만 그 가속 정도가 서서히 느려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주의 시간 자체가 시간에 따라 다르게 흘러왔던 건 아닐까요? 우주먼지의 현자타임즈, 시간의 완결성을 무너뜨리고 있는 이 놀라운 발견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암흑에너지가 마치 갑자기 툭 튀어나온 개념인 것처럼 인식합니다. 1998년 당시에 진행되었던 초신성 관측으로 인해서 원래는 존재하지 않았던 우주의 가속 팽창과 암흑에너지라는 새로운 개념이 그때 처음 등장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건 명백한 오해입니다. 사실 우주에서 중력을 거스르는 음의 압력과 같은 에너지가 추가로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더 오래전부터 있어왔죠. 일찍이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방정식이 자체 중력에 의해서 스스로 붕괴해야 하는 우주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주가 붕괴하지 않고 버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력에 저항하는 새로운 항목을 임의로 추가했죠. 따지고 보면 물리학적 근거는 없는 단지 개인적 취향으로 추가된 항이었습니다. 이것을 우주상수, 람다라고 부르죠. 애초에 우주상수였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중력에 저항하는 존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항상 일정한 값을 갖고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컴퓨터를 활용한 우주론적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지면서 아인슈타인의 미봉책이 매우 적절한 조치였다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았죠. 실제로 아인슈타인의 우주상수 람다를 쓰지 않으면 시뮬레이션 속의 우주는 스스로의 중력을 버티지 못했고 빠르게 붕괴해버렸습니다. 초신성 관측 데이터가 발표되기 직전이었던 1995년 천문학자 제러마이어 오스트라이커는 네이처 논문을 통해 우주상수가 0이 아닌 우주 모델을 정립했고 실제 우주의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선 이 미지의 람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죠. 이처럼 일찍이 이미 이론 천체 물리학자들 사이에서는 람다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얼마 지나지 않아서 관측 천문학자들의 초신성 관측을 통해서 그 람다가 실제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된 거죠. 고작 40개 남짓한 초신성을 관측한 데이터였지만 이 발견이 빠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그 맘때 모두가 기다리고 있던 암흑에너지란 존재가 확인되었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암흑에너지, 람다라는 개념은 이처럼 하루아침에 아무 근거 없이 갑툭 튀어나온 것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모두가 기다렸고 드디어 우주로부터 받은 그 답이 우주의 가속 팽창, 암흑에너지라는 발견이었을 뿐이죠. 암흑에너지, 람다, 그리고 중력에만 반응하는 차가운 암흑물질로 구성된 우주를 이야기하는 지금의 표준 우주 모델을 람다 CDM이라고 부릅니다. 매우 훌륭하게 우주를 설명하지만 아직 람다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죠. 이 암흑에너지의 비밀을 더 깊게 파고들기 위해서 천문학자들은 암흑에너지 분광장치 대시란 이름의 관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 킷피크 천문대에 위치한 4m 망원경으로 우주 전역의 은하들의 지도를 그리죠. 최근 대시는 그동안 관측했던 1870만 개에 달하는 천체에 대한 이미지와 스펙트럼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은하수를 채우는 별은 400만 개 뿐이죠. 그 외에
우리 은하를 아예 벗어난 외부 은하가 1300만 개, 심지어 우주 끝자락에 밝은 섬광을 토해내고 있는 퀘이사가 160만 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완성될 대시 데이터의 극히 일부일 뿐이죠. 앞으로 더 방대한 데이터가 쏟아질 예정입니다. 우주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같은 세계로 페달을 밟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선 먼 과거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우주의 팽창률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보면 됩니다. 이를 위해선 아주 멀리 떨어진 은하까지의 거리를 정확히 재야하는데요. 보통 변광성이나 초신성을 활용하지만 대시와 같은 대규모 관측에선 유용하지 않습니다. 변광성은 어쨌든 평범한 별입니다. 따라서 거리가 조금만 멀어져도 하나하나 분간하기 어렵죠. 초신성은 밝긴 하지만 언제 어디에서 터질지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순전히 운빨 게임이죠. 그래서 대시는 조금 낯설 수 있는 또 다른 거리 측정의 도구를 활용했습니다. 태초의 우주는 고온의 플라즈마 상태였습니다. 빛과 입자들이 모두 뒤섞여 있었죠. 빼곡하게 길을 가로막고 있는 고밀도 입자들의 숲 속에서 빛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한편 이 시기의 우주는 양자역학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곳곳에서 랜덤하게 에너지가 높고 낮은 밀도 요동에 들끓었죠. 밀도가 높은 영역은 조금 더 강한 중력으로 주변 물질을 끌어모았고 동시에 온도가 높아지면서 빛의 압력으로 물질을 밀어냈습니다. 이러한 중력과 빛의 압력이 힘 겨루기를 하는 과정에서 마치 소리와 같은 압력파가 형성되었고 사방으로 퍼져나갔죠. 우주 곳곳에 밀도가 살짝 높았던 밀도 요동의 봉우리를 중심으로 이러한 일종의 우주 음파가 퍼져나갔습니다. 우주가 점차 팽창하면서 우주의 온도는 식었습니다. 뜨겁게 들끓던 입자들은 전자, 원자로 재결합되었고 우주는 맑게 겠죠. 빛은 이제 입자들의 틈을 비집고 자유롭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빛의 압력은 입자들의 파문을 남기지 않게 되었죠. 바로 그 순간까지 퍼져있던 초기 밀도 요동의 음파가 우주에 고스란히 각인되었습니다. 이때 형성된 태초의 진동은 초기 우주의 물질 분포 속에 흔적으로 남았고 그렇게 둥글게 퍼져 형성된 좀 더 밀도가 높은 영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은하가 만들어졌죠. 따라서 이 태초의 진동의 스케일은 특정됩니다. 현재까지 팽창한 우주의 규모를 생각하면 진동은 대략 반경 4억 9천만 광년 스케일로 퍼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오늘날 실제 우주에 분포하는 은하들의 지도를 그려보면 은하들이 아무렇게나 랜덤하게 퍼져 있지 않죠. 두 은하가 서로 4억 9천만 광년 정도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통계적으로 흔하게 발견됩니다. 이것은 태초에 빛과 물질이 엉겨붙어 있었고 특정 시점에 둘이 분리되면서 우주에 특정한 스케일의 각인이 남았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죠. 이처럼 초기 우주에 음파처럼 퍼지고 남은 진동의 흔적을 바리온 음향 진동 BAO라고 합니다. 이처럼 BAO는 딱 정해진 스케일을 갖습니다. 정확한 크기를 알 수 있는 일종의 표준 잣대가 되는 거죠. 먼 우주에 분포하는 은하들을 대상으로 각 은하들의 거리 간격을 통계적으로 비교하면 그곳에서의 BAO 스케일을 잴 수 있습니다. 우린 이미 실제 BAO의 크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을 비교하면 그 은하들은 얼마나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죠. 나아가 그들의 거리,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속도를 비교하면 먼 과거 우주의 팽창률도 자연스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BAO도 아주 훌륭한 도구이지만 이것만으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시팀은 여기에 우주 진화를 반영한 여러 제약을 추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초기 우주에 만들어진 원소의 비율을 보여주는 빅뱅 핵융합과 같은 조건도 함께 적용했죠. 이를 통해 대시팀은 우주의 팽창률을 보여주는 허블 상수를 68.5 플러스 마이너스 6 정도로 추정했습니다. 이것은 우주 전역에 퍼진 빅뱅의 잔열, 우주 배경 복사를 바탕으로 추정한 67.4와 아주 근접하죠. 은하들의 후퇴 현상과 우주 배경 복사 두 가지 방식으로 추정했던 허블 상수가 너무 다르게 나와서 문제가 되었던 허블 텐션의 난제가 비로소 해결될 것만 같은 기대를 품게 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대시의 데이터에 더 다양한 제약 조건들을 함께 적용하면 할수록 기존의 람다 CDM 모델을 크게 벗어나기 시작하죠. 결국 천문학자들은 과감한 시도를 하기 이르렀습니다. 슈발리의 폴란스키 린더 모델이란 새로운 모델을 적용했죠. 이 CPL 모델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우주 상수 람다 대신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암흑 에너지를 적용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보자면 우주의 상태 방정식에 적용되는 암흑 에너지의 변수 W가 -1로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라 변화율도 있다는 거죠. 만약 기존의 표준 모델이 맞고 암흑 에너지가 항상 일정하다면 W는 항상 -1,
그 변화율 WA는 제로여야 합니다. 그런데 대시 데이터에 우주 배경 복사, 초신성을 활용한 표준 촛불 데이터까지를 종합해서 적용하면 W는 마이너스 0.75를 향해 수렴하죠. 게다가 통계적으로 이 결과는 최대 4.2시그마에 이릅니다. 3시그마를 넘으면 주목할 필요가 있는 유의미한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의 기준이 되는 5시그마까지는 이르진 못했지만 분명 우리 우주 그리고 우리의 우주관에 무언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 일부 천문학자들은 람다를 상수로 고정시킨 기존의 람다 CDM 모델을 버리고 새로운 모델로 갈아탈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이 모델은 일명 W0 WACDM 모델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서 W0는 현재의 W를 말하고 WA는 그 변화율을 말합니다. 즉 특정 시점의 과거 순간의 W를 말하기 위해선 단순히 지금의 W와 같을 거라 가정할 수 없고 그간의 변화율을 곱해서 과거의 값을 추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시의 새로운 결과는 우리 우주의 결말을 근본적으로 틀어버립니다. 기존의 암흑 에너지가 꾸준히 유지될 거라 기대했던 모델에 따르면 결국 우주의 가속 팽창은 점차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지게 되고 모든 것이 원자 단위로 흩어지고 파괴되는 빅 리베일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빛도 열기도 사라진 열적 죽음, 힛 데스일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만약 이번 새로운 결과대로 암흑 에너지가 있긴 하지만 점차 줄고 있다면 우주 팽창의 가속도는 점차 제로에 가까워지고 우주는 그저 차갑게 식어가는 빅 프리즈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주가 이러한 운명을 따라간다면 은하단과 초은하단 등 우주의 거대 구조는 더 오랫동안 살아남을 겁니다. 좀 더 극단적인 상상도 가능합니다. 우주가 단순히 팽창의 가속 페달에서 천천히 발을 떼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아예 그 발을 옆에 브레이크로 옮겨가고 있는 거라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언젠간 우주의 팽창은 멈추고 다시 중력 붕괴를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우주가 빅뱅 직후의 상태로 회귀하는 빅 크런치의 운명을 걸을 수도 있죠. 물론 우리가 모두 사라지고 난 아주 한참 뒤의 이야기이지만 헤아릴 수 없는 먼 미래의 이야기를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명확한 데이터를 두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건 참 매력적입니다. 어쩌면 이 우주 어딘가 또는 우리 우주 너머 또 다른 우주에선 우리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시간이 흘러가는 세계가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시간이 거꾸로 역행하는 것을 넘어서 시간의 흐름이 마치 스타카토처럼 분절되어 있는 세계 또는 시간이 수레바퀴처럼 돌고 도는 세계, 시간의 흐름이 빨라지고 느려지는 변주를 하는 세계, 심지어 시간이란 건 존재하지 않고 단순히 이미지만 존재하는 세상도 있을지도 모르죠. 1905년 당시 아인슈타인은 한창 특수 상대성 이론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고민은 꿈에도 영향을 주었죠. 1905년 4월 14일부터 6월 28일까지 아인슈타인은 꿈속에서 우리의 우주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시간이 작동하고 존재하는 새로운 세상들을 경험했습니다. MIT의 이론물리학자 앨런 라이트맨은 당시 아인슈타인이 경험했던 다양한 시간의 세상을 엮어서 한 편의 소설을 들려줍니다. 물리학적이고 논리적인 개념에 시적인 예화가 함께 어우러지면서 마치 아인슈타인의 꿈속을 함께 거닐고 돌아온 것 같은 몽환적인 체험을 할 수 있죠. 마치 전혀 다른 시간이 존재하는 멀티버스를 구경한 어린 왕자 이야기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흥미로운 순간 아인슈타인의 꿈을 지필한 MIT 물리학자 앨런 라이트맨은 과학과 인문학 두 가지 분야에서 모두 교수직을 맡은 최초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문과 이과를 모두 섭렵한 끝판왕 앨런 라이트맨이 들려주는 아인슈타인의 꿈이라면 아마 여러분도 시간의 마법에 매료될 수 있을 겁니다. 국내 모든 언론과 유튜브를 통틀어서 앨런 라이트맨과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저자가 직접 들려주는 아인슈타인의 꿈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는 과연 어떨지 함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What does time mean to you personally? Well, there's the scientific understanding of time, and then there's the psychological experience of time, and they're very different. So the personal experience of time is psychological, and I suppose that my understanding of time is at the personal level is the same as everyone else's. I will say that I think that the speed of the modern world is too great, that everyone is rushing around looking at their smartphones, checking off items on their to-do list, and the speed of life has always been regulated by the speed of communication. In the last 40 years or so, with the beginning of the internet, the speed of communication has gone way up exponentially. And so we're living faster lives, and we have less time for
personal reflection and thinking about who we are and what we want to do with our lives. To be honest, this book feels like a travel diary written by a traveler visiting multiple universes. Yeah. So, among all the worlds you imagined, which setting did you find the most unique or memorable? Well, that's like asking a parent which of their children do they like the most. Yes, maybe. Yeah. So I can't say that I like one world more than the others, but what I can say is that as I've become more and more aware that the world is rushing around too fast, I like the worlds in which people pay attention to the moment instead of thinking about what they're going to do the next hour or the next day or their month. They're living in the moment. And those are the worlds in which I like the most. Well, for me, the world where the time doesn't exist and only images remain was very interesting. Is there any that you feel could be plausible from a physics perspective? Yes. Well, there's one, I think the book has about 30 or 35 worlds in it. And one of them follows Einstein's theory of time called special relativity. Okay. It's the world in which time moves more slowly for people in motion. None of the other worlds represent actual physics. They're all made up. They're all fictional. They're all fanciful. But one of the worlds in which time moves more slowly for people in motion, that world reflects the actual true understanding of time by physicists and follows Einstein's relativity. Theories like the cosmic inflation and the multiverse that other universe might exist with a completely different physical constant. Yes. So, as a physicist, do you personally find this idea convincing? Well, there are two pieces of evidence for the multiverse. One is that some of our theories of physics predict the possibility of other universes. And the other reason for suggesting it is that our universe appears to have all of its parameters, like the speed of light and the mass of the electron, to lie within a narrow range that allows the emergence of life. But if there are many other universes with different ranges of parameters, most of them would not have life in them, then that would be kind of an explanation for why our universe has these particular parameters, because of course if it did not have life in it, we wouldn't exist to ask the question. The problem with the multiverse idea is that there's really no way to test it. We can't really discover whether these other universes exist by any experiment. So it's a conjecture, it's a hypothesis, and scientists get very nervous and anxious when they have theories that cannot be tested. Yes. So if you have a theory that cannot be tested, it's really not science. It's maybe philosophy or theology, but it's not science. Under the assumption, if other universes really do exist, do you think some of them could have time itself working in totally different ways? Maybe like some of the words you introduce about in your book? No, I don't think so. Because the behavior of time is more fundamental than the value of particular parameters like the speed of light or the mass of an electron. I think that all of these universes, if they exist, would have to obey the fundamental laws of physics as we know them. The parameters within a theory are adjustable. They're not on the same footing as the fundamental laws themselves. So I don't think that time would behave in a different manner in these other universes. So we've gone from the age of Newton and now into the Einstein's time. So, and even now, physicists keep finding new ways to prove whether he was right or not. Sometimes it feels like our understanding of time and space is already complete, at least within the Einstein's framework. So do you think we will ever see a major shift again or not? Yes, well, that's a great question. We already know that Einstein's theory of time is incomplete. We already know that because it does not include quantum physics. And when physicists for 25 years have been searching for a theory that combined Einstein's theory of time with quantum physics. We haven't found that yet, but we believe
that there has to be such a theory because we know that quantum physics is real. So quantum physics deals with the behavior of matter and energy at very, very small sizes, like the sizes of atoms and smaller. So once we have a theory that merges quantum physics with Einstein's theory of relativity, there will be a new understanding of time. And at the very small scale, or when the density of matter was very, very high, and this probably happened at the beginning of our universe near the Big Bang, when the density of material was very, very high, time probably did not act the way that it does in our world today. It probably did not flow in the same direction. It probably was not continuous. It probably moved, because that's the nature of quantum physics, that things are segmented, they're discrete, they're not continuous. But the behavior of time in the very, very early universe, and I'm talking about, 1 billionth of 1 billionth of 1 billionth of a second after the beginning. So I'm talking about a really, really, really early time. The crazy behavior of time then would not affect us once the universe was a second old. So it was only at the very, very beginning that time probably behaved in a crazy way different than it does today. And when I say today, I mean when the universe was 1 second and older. The way that we manage time in our lives is related to how we live our lives. And I would hope that readers would think about their lives differently and how they manage time, what things they think are worth spending time on, and what things they think are not worth spending time on. And of course, I also hope that readers enjoy the book and find it a pleasurable experience to read the book. 아인슈타인의 꿈속에 직접 들어가서 그의 상상, 그의 발견을 맛보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주먼지의 현자타임즈,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